내 이름은 박민지. 26살에 결혼해 아들 하나를 낳았다. 남편은 분만실에 같이 있어줬고 태어나자 엄청 기뻐했다. 여보, 고마워.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열심히 할 차례네. 이런 말을 해줘서 난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오래는 못 갔다. 1년 뒤 육아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 예전엔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복귀하고는 단축근무로 근로계약을 바꿨다. 남편도 집안일을 조금은 도와줬고 내가 요리를 할 땐 애랑 놀아줘서 고맙긴 했지만 남편은 그거 조금하곤 대단한 일을 했다는 듯한 얼굴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남편이 해준 집안일과 육아는 까놓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기도 아직 어려서 한밤중에 오는 일도 자주 있었는데 요즘엔 더 심해져서 그칠 때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기도 한다. 그쳐도 한동안 멀뚱멀뚱하니 좀처럼 자려고 안 한다. 뭐든 입으로 넣으려고 해서 자지도 못하고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남편은 다른 방에서 꿀잠 중. 난 출산하고 거의 매일 수면 부족으로 휘청거렸다. 그래서 그땐 예전처럼 풀타임으로 일할 용기가 내겐 없었다. 처음엔 내가 단축 근무하는 걸 이해한다고 한 남편이었지만 얼마 안 가 집안일도 육아도 전부 나한테 떠넘겼다. 혼자서 집안일과 육아를 하느라 분주해도 신경도 안 썼다. 미안, 오늘 아기 열이 나서 병원 가느라 시간이 없어서 저녁 못 만들었어. 배달이라도 시켜 먹을까? 라고 하자. 밥할 시간도 없었어? 그건 아니잖아. 낮잠이라도 잔 거겠지. 저녁에 밥 먹기 전 아기를 목욕시키는데 비 오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밖에 널어놓은 빨래 좀 걷어줄래? 지금 좀 바빠서. 아기를 양손으로 안으며 화장실에서 남편이 있는 거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지만 대꾸가 없었다.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남편은 핸드폰만 만지고 밖에 널어놓은 빨래는 비에 홀딱 젖어 있었다. 아플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열이나 휘청거리면서도 남편과 아이 밥을 만들고 오한으로 떨면서도 설거지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육아에 대한 큰 온도차,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 정신도 체력도 피폐해졌다. 시부모님은 맞벌이시다. 시어머니는 전문직으로 지금도 현역으로 일하신다. 벌이도 꽤 되신다. 난 부기 자격증 정도라 풀타임으로 일할 때도 벌이는 시어머니의 절반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에 단축근무까지 하게 되자 남편은 불만이었다고. 엄만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돈도 벌고 집안일 육아도 전부 했어. 당신은 풀타임도 아닌데 왜 못하는 거야? 돈도 못 벌면 적어도 집안일 정도는 잘 해야지. 집안일도 육아도 전부 나한테 떠넘겼다. 얘기해봤지만 내 말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애 볼 일이 늘어도 집안일은 전부 여자인 당신이 해야지. 돈도 내가 더 벌고 있으니까 징징대지 마. 엄만 잘했어. 왜 하기도 전부터 안 된다는 거야? 변명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면 되잖아. 단축근무라니 장난해? 어린이집도 돈 드는데 풀타임으로 일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참고로 엄만 육아휴가도 조기 반납하고 풀타임으로 복귀했어. 시어머니는 슈퍼우먼이니까 가능했겠지만 평범한 나한텐 무리다. 이땐 거의 노이로제가 돼 있었다. 그러다 쉬는 날 남편 몰래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어머님처럼 될 수 있나요? 어머님처럼 되고 싶어요. 요령 좀 알려주세요. 울면서 매달렸다. 어머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니? 나 집안일은 아예 못하는데 요리 말할 것도 없지. 당황해하셨다. 시어머니 왈. 남편의 어릴 적 저녁거린 대부분 밖에서 사온 거고 지금도 밥 먹을 땐 그렇게 먹는다고 한다. 청소기 돌리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평소엔 먼지만 턴다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업자를 부른다고 하셨다. 괜히 혼자 애쓰는 것보다 업자 부르면 바로 깨끗해진단다. 화장실도 부엌도 새 것처럼 번쩍번쩍 말이야. 그런데도 아버님이 신경 쓰인다고 하신 곳은 당신이 해. 내버려두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뭐 해먹던가 라고 했다고. 빨래만큼은 열심히 했는데 세탁기가 한 거고 안 하면 입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개는 건 귀찮으니까 그냥 빨랫줄에 걸어놨었어. 셔츠는 다림질하기 귀찮으니까 자주 세탁소에 맡겼었고 아이는 사적으로 맡아주는 사람한테 돈 내고 초3 때까지 맡겼다고 하고 데리러 가는 것도 일이 끝나는 7시쯤. 일하면서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하니? 대체 누구랑 착각하고 있는 건지? 라며 의아해하셨다.
그 후 우리 집으로 불러서 옆에서 가만히 들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남편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정말로 완벽했다고 착각했던 모양이다. 지금도 청소는 업자에 맡기고 있어. 영수증 볼래? 간식 직접 만들어준 건 그 집 아줌마, 너 맡아준 사람이고,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낮에 간식을 만들어 갖다 주니? 직접 만든다니 자랑은 아니지만 한 번도 만든 적 없어. 후루체라면 해준 적 있지만 그건 만들었다고 안 하지. 부인이 나만큼 못 번다고 집안일도 육아도 전부 혼자 하라고 할 거면 너도 집안일 해야지. 너도 나만큼 벌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번다고 해도 그렇게 남한테 맡겼으니까 남는 돈 거의 없어서 꽤 빠듯했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몰아붙이자 남편은 횡설수설했다. 마지막엔 네 기억 속의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야. 너 대체 얼마나 완벽한 엄마랑 살았단 거야? 착각도 그 정도면 기분 나쁘네. 완전히 의기소침해했다. 그 후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친정에서 살기로 하고 남편과는 별거. 고생했지? 당분간 푹 쉬렴. 고마워 엄마. 날 위로해주셨고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집안일도 거의 다 해주셨다. 덕분에 예전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돼 애 보는 것도 뭔가 즐거워졌다. 아기는 말을 못하는 대신 부모 기분을 잘 감지한다. 부모가 웃고 있으면 아기도 웃는 일이 많아지고 부모가 슬퍼 보이면 반대로 우는 일이 많아진다. 한밤중에 자주 울었던 건 나 때문이었겠지. 친정에 돌아온 뒤 시간이 흐르자 거의 안 울게 됐고 한 달이 지나자 밤엔 안 깨고 잘 잤다. 그리고 별거 한 지 3달 뒤. 내가 다 잘못했어. 부탁이니까 제발 돌아와. 지금도 남편한테선 돌아와 달라고 자주 전화가 걸려온다. 이제부터는 애도 잘 돌보고 집안일도 잘할 테니까. 아무래도 일하랴 집안일하랴 꽤나 큰일인 것 같다. 나로서도 남편이 반성하고 앞으로 똑바로만 해준다면 한 번 더 믿고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 다음에 같이 당신 좋아하는 장어 먹으러 가자. 전에 시계 갖고 싶다고 했지? 오면 선물해 줄 테니까 얼른 집에 와줘. 남편이 매번 다양한 미끼로 꼬시려고 해서 좀 더 냅뒀다가 최상의 미끼가 걸렸을 때 모른 척 물어도 되려나 생각하고 있다. 구박이 심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걸 편드는 남편에게 딸을 뺏기고 조건이 좋은 여자와 재혼하겠다며 아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다. 딸은 유치원 때부터 세뇌당해서 우리가 쫓겨날 쯤에는 남들한텐 날 가정부라고 하며 집에선 돼지라고 불렀다. 그렇게 한 번도 엄마라고는 안 불러줬다. 그래서인지 쫓겨날 때에도 그냥 비웃을 뿐이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가족의 편승에 구박하는 통에 애정은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남편이 딸을 키우겠다고 했을 때 알겠다고 말하고 끝이었다. 내겐 딸 말고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낳은 아이로 본인도 많이 구박당해서 자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열심히 일할 테니 데려가 달라고 울었다. 걔는 걔대로 집에 있어도 자기가 있을 곳이 없다고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남편은 딸에겐 나무라고 했지만 아들한텐 아무 말도 안 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필사적이라 보고 있자니 두고 갈 수가 없었다. 아들의 친엄마는 애를 낳자마자 버리는 바람에 내가 키웠는데 키운 정도 있어서 데려가기로 했다.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아침 일찍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착한 건지 아니면 나한테도 버려지는 게 무서웠던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며 매달 몇십만 원은 보탰다. 고등학생이 되자 본격적으로 일하며 80만 원 정도 생활비에 보탰다. 물론 나도 일하고 있어서 아들이 준 돈까지 합치면 사치는 못 부려도 나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었다. 아들은 나와 같이 살게 되면서 몇 년이나 날 돌보며 지탱해줬다. 그리고 틈틈이 꼭 호강시켜드려야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추천서를 받아 학비가 싼 국립대학에 입학했고 장학금도 받았다. 대학에 붙었을 때 아들에게 축하해,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고 하자 아들은 기쁘게 웃었다. 그 후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때까지 계속 아들과 둘이 살았는데 아들이 취직하고는 생활이 훨씬 나아졌다. 알바하던 때 벌던 돈의 3배 정도를 벌게 됐으니까 당연한 결과다.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땐 버려지는 게 무서워서 열심히 일했던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혼자서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들에게 독립해도 된단다.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렴.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야? 여기가 제일 좋은데. 라고 했다. 솔직히 난 기뻤다. 예전에 어렸을 땐 버려질까봐 항상 눈치를 봤지만 아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들은 계속 같이 살아왔다. 혈연 따윈 상관없을 정도로 내겐 아들은 아들이었지만 아들 입장에선 어떨지 몰랐고 이젠 내게서 떠나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직장인이 되고 아들에겐 여자친구가 생겼고 나한테도 소개해줬다. 엄마,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야.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니요, 저야말로. 무척 착한 아이였고 우리 집에 올 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항상 사들고 왔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괜찮단다. 아니에요. 그 가게 제 친구가 일하고 있어서 싸게 살 수 있어요.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친구한테 온천 입장권 받았는데 다 같이 어떠세요? 괜찮으니 둘이서 갔다 오렴. 다 같이 가요. 온천 엄청 좋대요. 일하느라 쌓인 피로를 같이 풀어요. 능숙하게 계속 꼬셨다. 그렇게 되자 아들도 웃으며 같이 거들길래 결국엔 나도 같이 가게 됐다. 언제는 아들이랑 싸우곤 나한테 카톡을 보내 같이 아들을 혼낸 적도 있고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한 적도 있다. 아들의 여자친구에서 결혼 상대가 될 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은 안 걸렸다. 둘이 결혼할 때 같이 사실래요? 그래, 엄마도 같이 살자. 라고 해줬지만 그것만은 단호히 거절했다. 같이는 안 살아. 여태까지 너가 있어준 덕분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엄마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단다. 그러니 앞으로는 네 부인을 잘 보살펴야지. 이제 곧 자식도 태어날 테니까. 그래도 여태 네가 열심히 한 덕분에 이제 엄마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걱정 말렴. 그렇게 둘을 설득했다. 이혼할 때의 일을 며느리도 아들한테 들은 것 같았다. 남편이 바람피워 난 자식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도 이혼할 때 데리고 나와서 열심히 키운 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며느리는 나한테 어머님이 남편을 데리고 나온 덕분에 지금의 저희가 있어요.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울면서 고마워했다. 그 후로도 몇 번 얘기해서 거리가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그렇게 나와 아들네는 근거리 별거란 형태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머님, 점심 같이 먹어요. 자주 며느리가 놀러왔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은 출근했고 혼자 밥 먹으면 심심하니까 같이 얘기라도 해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며느리가 오는 건 기쁘기 마련이라 금세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던 때 헤어졌던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설마 연락이 올 줄은 몰라 폰 번호도 안 바꾸고 냅뒀던지라 깜짝 놀랐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나. 아는데 무슨 일이야? 나 엄마랑 살고 싶어.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엄마 지금 어딨어? 동생도 같이 살고 있지. 셋이서 사이좋게 살자. 갑자기 연락이 왔나 했더니 무슨 영문 모를 소리를 하나 싶었다. 그러나 갑자기 쫓겨날 때 딸의 표정과 말이 떠올라. 안 돼. 넌 날 한 번도 엄마 취급한 적이 없어. 지금 와서 뭘 하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 딸이 연락해줬는데 안 기쁜 거야? 엄마 맞아? 넌 계속 그 집 사람들이랑 같이 나 욕했잖아. 쫓겨날 때도 전혀 말리지도 않았고 그냥 비웃기만 했잖아. 네 엄마 노릇은 그때 관뒀어. 그리고 새 딸도 생겼으니까. 뭐? 재혼했단 소리야? 그럼 오히려 잘 됐네. 새아빠한테 소개해줘. 어떤 사람이야? 돈 많아? 그런 거 아니야.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생겼어. 내 딸은 며느리뿐이야. 아니, 뭐라고? 난 친딸이라고. 게다가 동생은 아빠가 바람나서 낳은 자식이잖아. 친딸이 곤란해하는데 걷어주는 건 당연하잖아. 얘는 하나도 안 변했네. 애초에 남은 정은 하나도 없었지만 무언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다. 진작에 혈연 따윈 상관없어. 네가 날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동안 아들과 난 열심히 살아왔어. 우리가 진짜 부모 자식이야. 넌 그 남자를 골랐으니까 알아서 살아. 앞으론 연락도 하지 말고. 그렇게 끊었다. 말로 표현하며 내 안에 있던 감정을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왜 전화했나 해서 전 남편 친척 중에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봤다. 그 사람 말로는 그 후 전 남편은 조건이 좋은 여자를 찾아 재혼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여잔
남편 월급을 독차지하며 딸이 친딸이 아니라고 업신여기고 방치했다고 한다. 전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 애가 생기자 그건 더 심해져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미움받았다고. 그러나 그들의 부부 생활도 오래 못 가 여자는 바람이나 아들을 데리고 가출, 남은 건 빚뿐이었다. 가정이 그렇게 파탄난 탓에 딸은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했다고. 그러던 때 동생은 이미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단 얘기를 들은 딸은 같이 살면 자기 생활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물론 딸은 내 친딸로 아들은 남남이었지만 인간관계는 혈연이 다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난 아들네를 소중히 대하며 살 생각이다. 학창시절 사귀었던 여친이 있다. 사귈 땐 나름대로 재밌었고 우리 집에도 갈 기회가 종종 있어서 어느 날은 우연히 집에 있던 형한테 소개했다. 그런데 그리고 얼마 뒤 여친은 갑자기 오빠를 좋아하게 됐으니까 헤어지자 라고 했다. 잘 사귀던 여친이 갑자기 헤어지자 해서 쇼크였지만 무심코 형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데? 물어봤다. 그러자 남자답고 어른스럽잖아 란다. 아직 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지 싶으면서도 복잡한 기분으로 헤어졌다. 여친 잘 부탁해. 형한테 문자하자. 미안, 끈질기게 대시하길래 그만 라고 답장이 왔다. 여친은 남자다워서 좋다고 했는데 형은 여친이 끈질기게 대시했다니 대체 뭐가 뭔지. 근데 그럼 나랑 사귀면서 형한테 들이댔던 거야? 아마 처음 봤을 때부터 노렸던 거겠지. 여친과는 아예 연락 끊고 형이랑도 최소한의 연락만 했다. 얼마 지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 어찌저찌 취직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땐 이제 형이나 전 여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그 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부모님께서 연락하신 거겠지. 상견례하기 전날 여친한테서 전화가 왔다. 나랑 사귀었던 건 절대 말하지 마. 나한테 못을 박았다. 전 여친이 우리 집에 왔었을 때 부모님은 맞벌이셔서 집에 오시는 건 항상 7시 이후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형과 결혼할 여자가 내 전 여친이란 건 모르신다. 난 원래부터 그냥 축하해줄 생각이라 알았으니까 걱정 마 라고 하자 그렇지? 나한테 손도 안 대고 순수했으니까. 암튼 분위기 깨는 일은 절대 하지 마. 근데 지금이라면 나한테 손대도 괜찮을지도? 라고 했다. 대놓고 꼬시는 목소리. 난 그걸 건성으로 들어넘기며 사양할게 건조하게 대답하니 방금 설렜지? 아, 왜 그때 너랑 계속 못 사귄 걸까? 라면서 끊을 생각이 없었다. 난 귀찮아져서 할 말 다 했으면 끊을게. 그럼 내일 보자. 전화를 끊었다. 애초에 나한테서 형으로 환승한 시점에 걸레 확정이지만 내일 상견례인데 나한테 들이대다니 진짜 바보인 것 같다. 그 후 상견례는 별 문제 없이 끝났다. 물론 쓸데없는 말은 안 했다. 근데 그때부터 전 여친이 놀자고 자주 카톡을 보냈다. 안 읽고 씹었더니 전화로 어차피 너 혼자라 시간 많잖아. 내가 너 형수님인데 형수 말 잘 들어야지. 몇 번씩이나 연락해왔다. 아마 전 여친이 이렇게 들이대는 건 내가 아쉬워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원래 성적이 좋았던 난 지망했던 대학에 한 번에 붙고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반대로 형은 일하던 곳에서 말썽을 일으켜 하청 기업으로 자천됐으니까 형이랑 내 연봉은 거의 2배 차이 난다. 아마 그 얘길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겠지. 그래도 결혼 직전 애매한 시기에 쓸데없는 문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전 여친 계정을 차단했더니 전 여친한테 들이댔다는 거 진짜야? 형이 물어왔다. 카톡 내역을 전부 보여주고 말 꺼낸 건 전 여친이고 난 거절했다고 알려줬다. 그리고 지금 차단해놨다는 거랑 이제 형수님이 될 사람이니 다른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형은 이겼다는 듯이 웃으며 그러니까 나한테 뺏긴 거지. 너한테 들이대고 꼬시고 할 배짱은 없으니까 그래서 나랑 결혼하기로 한 거고 어차피 쫄보니까 놀아도 돼. 괜히 의심했네 라고 했다. 이쪽은 최대한 신경 써줬는데 형은 계속해서 날 디스했다. 개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당연히 화가 났다. 또 내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을 더 벌고 있는 게 콤플렉스였던 모양인지 회사도 운으로 들어간 거지. 어차피 오래 못 가서 실은 무능하다는 게 뽀록나 잘리게 되겠지. 전 여친을 내세워 자존심 세우려 한 걸지도 모르겠다. 그 후로도 전 여친은 전 여친대로
형도 허락해줬고 조금 정도는 괜찮잖아. 꼬셔댔고 형도 난 널 믿고 있으니까. 여자한테 손 못 대는 쫄보라고 비웃었다. 전 여친한텐 아무 미련도 없는데 어째선지 전 여친은 내가 아직 미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형은 형대로 내가 쫄보라고 디스했다. 게다가 형은 의좋은 형제 컨셉으로 잘 좀 부탁해. 축사를 부탁해왔다. 그래서 흔쾌히 결혼식에서 축사를 읽기로 했다. 결혼식 당일 식이 시작됐고 둘은 아주 행복해 보였다. 전 여친은 결혼식 직전 나한테 이 웨딩드레스 네 옆에서 입고 싶었는데. 이런 카톡을 보내왔다. 당연히 가볍게 무시했고 드디어 축사를 할 차례였다. 정막을 깨고 축사를 읽기 시작했다. 먼저 형과 전 여친이 사귀게 된 계기는 나고 나랑 잘 사귀던 여친을 형이 뺏은 게 사건의 발단. 전 여친도 당시 학생이었던 나보다 돈이 있는 형이 좋다면서 헤어진 일이나 상견례 때 원래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전 여친이 말하지 말라고 협박해온 일, 조용히 있어준다면 자기 맘대로 해도 좋다고 카톡으로 몇 번이나 꼬신 일, 게다가 그걸 형이 허락해줬다는 등 전부 폭로했다. 중간에 형과 전 여친이 날뛰면서 멈추게 하려고 하길래 전 여친이 나한테 보낸 카톡을 스크린에 띄워버렸다. 그리고 저번에 형이랑 얘기할 때 중간부터 녹음했던 대화 내용을 결혼식장에 틀었더니 피로연은 순식간에 카오스가 됐다. 전 여친은 땅을 보며 아니라고 귀를 막았고 형은 일어나 날 막으려는 게 보여서 할 말 다 해서 시원하네요. 두 분 다 행복하세요. 라고 하고 식장에서 나왔다. 그 후 부모님은 식을 망친 내게 무척 화내셨지만 그것보다 더한 짓을 한 형과 전 여친이었다. 내막을 전부 알게 된 부모님은 결혼을 없던 얘기로 했다고. 그 자리엔 전 여친 부모님도 있었는데 자기 딸이 약혼자가 있는데도 동생한테 끈질기게 들이댄 건 개망신 그 자체. 물론 결혼식장엔 형이나 전 여친 회사 사람들도 와 있었는데 결국 그 모든 게 알려지는 바람에 형은 하청기업에도 있을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도 나름 연줄이 있어서 형 성격이 그 지역 회사에 다 퍼져 재취직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금은 학창시절 나처럼 알바하며 생활한다는데 집엔 못 들어가고 싸구려 맨션에서 가난하게 산단다. 전 여친은 부모님한테서 의절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한다. 식장에 있던 사람이라면 전 여친이 얼마나 걸렌지 다 알겠지. 남자가 있으면서도 아무나 안 가리고 들이대고 보는 여자니까. 그 후 나도 고향에선 지내기 어려워져서 정근 보내달라고 본사에 요청했다. 마침 인원이 부족했던 지점이 있어서 내 요청은 흔쾌히 받아들여졌다. 거기서 일하고 있던 사원과 마음이 잘 맞았고 곧 사귀게 됐다. 그로부터 3년 뒤 여친과 결혼했는데 웨딩드레스 사진을 찍는 정도로 끝냈다. 그런데 처가댁은 금전적 여유가 거의 없는 집이었는지 딸의 웨딩드레스 차림을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 감격해했다. 지금도 고향엔 못 돌아갔지만 지금 이곳에서 예쁜 딸과 부인, 따뜻한 장인 장모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내 이름은 이수빈. 몇 달 전에 남자친구와 약혼하고 결혼식장도 잡아서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래된 친구 나영이에게 연락이 왔다. 나영이는 대학교 때 사귀던 동기인 영호와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고 졸업 후에 직장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취소하고 학생 신분으로 결혼을 했다. 졸업 후 얼마 안 있어 아기가 태어났고 그 후로 육아에 쫓기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수빈아, 결혼 축하해. 너도 드디어 가는구나. 고마워. 너는 요새 어때? 육아는 여전히 힘들어? 요즘은 애도 많이 자라서 꽤 여유가 생겼어. 그래도 생활이 힘들어서 알바라도 해야 하나 생각 중이야. 그렇구나. 괜찮은 알바가 있으면 좋겠네. 아, 고마워.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네가 사는 곳 새로 산 집이야? 큰맘 먹고 사버렸어. 와, 대박이다. 역시 연상의 공무원인 남편이 좋긴 한가 봐. 영호는 너무 박봉이라서 미칠 것 같아. 아니야, 대출 갚으려면 앞으로 둘이서 열심히 일해야 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더라고. 그렇구나. 야, 나 다음에 놀러 가도 돼? 너네 집 되게 궁금해. 그럼, 너네 집 여기서 그렇게 안 멀지? 맞아. 주소 보고 우리 집이랑 가까워서 깜짝 놀랐잖아.
그럼 조만간 우리 집에서 오랜만에 한번 보자. 기대된다. 며칠 후에 나영이는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사실 대학을 나온 후로는 나영이와 거의 만난 적이 없었기에 이렇게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 와, 너네 집 짱 넓다. 좋겠다. 신혼집에서 보내는 신혼생활이라니 최고다 정말. 좁긴 하지만 마음껏 놀다가. 근데 수빈아, 결혼식장이 어디랬지? 뭐 식장 팜플렛이나 이런 건 없어? 그리고 드레스는 뭘로 했어? 응, 잠깐만. 나영이는 결혼식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다 물어보았는데 나는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물어보는 대로 다 알려주었다. 게다가 그날은 추억 얘기로 한껏 달아올라 나도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며칠 후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이수빈 신부님이시죠? 날짜 변경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날이 마침 딱 비었길래 그날로 변경해드렸어요. 변경이요? 네, 원래 예정일이 반년 후인 6월 2일인데 바로 다음 달로 앞당기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사정이 생겨 급하게 식을 앞당겨야 하니 날짜를 변경하고 싶다고 며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증 인원도 변경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인원은 정하셨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연락처도 바뀌셨다고 하셔서 방금 그쪽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이쪽 번호로 연락을 드렸어요. 잠깐만요. 대체 아까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라? 며칠 전에 저희 식장에 연락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그런 전화는 일절한 적 없다. 혹시 남편이 전화한 건가? 하지만 어젯밤에 남편과 결혼식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남편은 딱히 변경사항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닌지 물어봤지만 전화를 걸어 본인을 이수빈이라고 말했다는 그 여자는 계약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고 한다. 죄송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나는 혹시나 싶어 일단 전화기를 내려놓고 계약서를 넣어둔 파일을 찾았는데 역시나 계약서가 사라져 있었다. 그 변경됐다는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쩌면 제 친구가 저인 척하고 그런 걸지도 몰라요. 정말요? 그러니 결혼식 일정이랑 보증 인원 변경 둘 다 취소해주세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일단 전화를 끊고 바로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 번호는 역시나 나영이 번호였다. 아니 정확히는 나영이가 결혼식을 빼앗기 위해 새로 만든 번호였던 것이다. 나영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결혼식을 어쩌려던 거야? 우리 집에 있던 결혼식 계약서 훔쳐가서 나인 척하면서 식장 직원한테 전화했잖아. 갑자기 뭐라는 거야 도대체? 시침이 떼도 소용없어. 다음부터 이 번호로 전화 달라고까지 말했다면서? 그게 네가 범인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니야? 그 사람이 너한테 전화했어? 앞으로는 여기로 걸어달라고 말했는데 진짜 멍청하네. 네가 안 받으니까 여기로 전화한 거라고. 진짜? 분명히 전화 안 왔었는데.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설명 좀 해보라고. 그러자 나영이는 드디어 체념했는지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네가 결혼식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결혼식 올리고 싶어졌단 말이야. 그럼 직접 올리면 되는 거잖아. 왜 내 결혼식을 훔쳐서 하려던 거냐고. 우리 집은 결혼식 올릴 형편이 안 된단 말이야. 말했잖아. 박봉이라고. 게다가 나도 대학 나오고 나서는 계속 애엄마로 지내왔다고.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 네가 이 기분을 알아? 동정은커녕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싶었다. 나영이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지
누군가의 강요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다. 그럼 애 다 키우고 여유가 생겼을 때 하면 그만이잖아. 라고 말했지만 나영이는 어떻게든 20대일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탁이야. 네 결혼식 그냥 내가 하게 해주라. 라고 울면서 말했다. 적당히 해.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너도 알 거 아냐.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나영이를 설득해 보았지만 뭐 어때서? 네 남편은 공무원이라 수입도 안정적일 테고 내가 지금까지 낸 세금이 얼만데 결혼식비 정도는 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뭐 세금 안 낸 줄 알아? 그러자 나영이는 한숨을 쉬더니 너는 친구 부탁도 안 들어주는 냉혹한 인간이었구나. 라며 한탄했다. 나를 냉혹한 인간이라고 말할 정도면 네가 벌이려던 짓은 대놓고 도둑질 아니야? 친구한테 도둑이라니 진짜 너무하네. 나는 그저 결혼식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됐어 이제. 네 결혼식도 안 가줄 거야. 그리고 너 드레스 입은 사진 진짜 하나도 안 어울리는 거 알아? 그래? 다행이다. 그딴 짓이나 하는 인간이 제 발로 안아준다고 하면 나야 오히려 좋지?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 에? 그리고 영우한테는 네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결혼식 좀 시켜주라고 얘기해 놓을게. 박봉이라면서 한탄한 사실까지 함께 말이야. 야, 하지 마. 영우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진짜 부탁 좀 할게. 우리 친구잖아. 나는 그러고 나서 울부짖는 나영이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고 곧바로 영호에게 다 까발렸다. 며칠 후 나영이와 영호가 결혼식 계약서와 사과의 선물을 들고 집까지 찾아왔다. 그러고는 부탁이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결혼식에도 꼭 가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해왔다. 하지만 나는 이미 한 번 결혼식에 미친 나영이의 모습을 보았고 나영이가 결혼식을 훔치려고 든 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딱 잘라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더 이상 친구로 지낼 생각도 없다고 전했다. 그 후로도 나영이는 울면서 몇 번이고 사과했지만 나는 거듭 싫다고 말했다. 겨우 포기하고 연락을 하지 않게 된 건 그날 이후로 반년이 지난 내 결혼식 날부터였다. 연락 대신 온 건 한 통의 봉투였다. 축의금 30만 원이 들어있었다. 아마 사과하고 싶었던 거겠지. 나영이가 저래서 영호가 참 고생하겠구나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열심히 돈 벌어서 어떻게든 나영이를 위해 결혼식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몇 년도 더 된 썰이기는 한데 당시 나는 교사였고 그날은 어쩌다 매우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되었다. 집에서 직장까지는 그렇게까지 멀진 않았고 운전 면허는 없지만 운동 삼아 매일 걸어서 출퇴근했다. 게다가 이렇게 늦게 끝나는 일도 어지간하면 없었다. 물론 집에 돌아가서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늦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이었다. 집까지 이어지는 길은 큰 길을 걷다가 살짝 좁은 길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원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주위에 가로등도 없어서 그 당시에는 매우 어두컴컴했다. 그렇게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세게 밀쳐 그대로 날아갔다. 영문도 모른 채 풀밭에 쓰러져 있는데 나를 넘어뜨린 사람이 내 위에 올라타 엄청난 힘으로 나를 억눌렀다. 나는 곧바로 내가 습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당황했다. 물론 이 주변은 사람들도 다니는 곳이지만 이렇게나 늦은 시간에 공원에 온다는 건 애초에 정상이 아닐 확률이 높겠지. 반항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남녀 힘 차이가 있다 보니 게임도 안 됐다. 그러다 문득 최근에 학교에서 안전교육 차원에서 방범교실이 열렸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와주신 경찰분이 여러 얘기를 해주셨던 것도. 그 경찰이 수상한 사람이 덮치려 들 때는 큰 소리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일반 사람이 살면서 큰 소리를 낼 일도 별로 없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도와달라는 말은 더욱 입 밖으로 나오지 않죠. 그럴 때는 익숙한 말이나 자주 큰 소리로 외쳐본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외쳐보세요. 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난 것이다. 하긴 나는 살면서 드라마에서처럼 야! 하고 소리 질러본 경험도 없고 도와달라고 외쳐본 적도 없다. 긴박했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떠올린 유일한 말은 열중 쉬어, 차렷! 이라고 하는 구호였다. 실은 곧 운동회가 열릴 예정이라 체육 시간이 되면 수업 중에 이 말을 수도 없이 외치곤 했다. 확실히 이건 항상 외쳐왔으니 주저할 일 없이 바로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다. 상대도 설마 그런 말을 내뱉을 줄은 몰랐는지 순간 당황한 것이 느껴졌다. 그야 덮쳐놓고 보니까 상대 입에서 갑자기 열중 쉬어, 차렷! 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당연히 당황할 법도 하다. 여튼 나는 그 잠깐의 틈을 노려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이내 나를 다시 억누르려고 했다. 나는 양팔을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바둥거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큰 소리로 차렷하라고 말했지, 자식아! 하고 외쳤다. 그랬더니 이번엔 입을 막으려 든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을 억누르는 팔이 하나로 줄기 때문에 도망치기 쉬워진다. 힘 차이가 있다 보니 그렇게 쉽게 도망칠 수는 없지만 상대도 내가 소리를 질러대니 필사적으로 나왔다. 그렇게 대치 상태가 얼마간 계속되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맞지 않은 게 참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 싶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을 때 그 남자가 화나서 나를 때리기라도 했다면 바로 전의를 상실했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소리도 못 지르고 당했겠지. 그러니 그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예상 밖의 행동이었고 당황했기 때문에 때릴 생각이 미처 들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여튼 그 후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지지 않고 맞섰다. 그러자 우연히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아저씨와 밤늦게 조깅을 하고 있던 남자분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주었다. 나는 그 시점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며 연신 외쳤다. 아저씨가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나와 그 사람을 비추자 그 사람도 큰일 났다 싶었는지 내게서 떨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 두 사람이 다가오자 쫄았는지 도망치려고 했지만 조깅하던 남자분이 야, 거기서! 라고 하며 쫓아가서 남자를 붙잡아 주었고 강아지와 산책하던 아저씨는 잠깐 강아지를 묶어두고 남자분을 도와주었다. 나를 덮친 사람은 그 둘에게 붙잡혀 야, 이씨, 이거 안 나, 새끼들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고 아저씨가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해주었고 얼마 안 있어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이 와서는 나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 그리고 나는 사건이 사건이었던 만큼 경찰이 질문하는 동안 여경을 불러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까지 함께 갔다. 그 후 나를 덮쳤던 사람은 무사히 경찰에게 넘겨졌고 나도 큰 부상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옷이 찢어지고 작은 생채기가 난 정도. 경찰분은 내가 바로 소리 지른 것을 칭찬해 주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가족이나 직장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걱정하는 차원에서 나를 혼내기도 했다. 그 후 그 남자는 경찰에 기소되어 감옥행이 확정되었다. 나중에 나를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물어보니 오밤중에 갑자기 차렷! 차렷! 차렷하라고 말했지 자식아! 하면서 소리 지르는 젊은 여자가 있길래 처음엔 영문을 알 수가 없었고 가까이 와서야 겨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걸 듣고 부끄러워서 빵 터지고 말았다. 그래도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저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그런 거라서 잘 몰라요. 근데 다음 날에 목이 완전 나가긴 했어요. 그럴 만도 하죠. 그렇게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러대셨으니까요. 그래도 용감하게 행동하셨네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두 분에게 감사를 표했다. 거의 트라우마가 남아도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매우 걱정해 주었다. 그리고 남성 공포증이 생기지는 않았나 하는 부분까지도. 물론 미수라고는 해도 옷도 찢어졌고 처음 겪어보는 그런 압도적인 힘 차이에 엄청난 공포가 느껴졌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겼다고 할까? 이대로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 눈치채고 와줄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었다. 내가 겪은 사건 이후로 얼마간 경찰은 공원 주변을 순찰하거나 가로등을 설치해 주변을 밝게 만드는 등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움직여 주었다. 하지만 그 사건 때만큼 내가 교사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또 안전교육이 마침 그 타이밍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건이 있은 후로 내가 경찰서에 갔을 때 우연히 안전교육대 와주셨던 경찰분과 딱 마주쳤다. 나를 본 경찰은 눈이 동그래지더니 무슨 일이시죠?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걸어주었다. 사건 직후인 시점이라 내가 겪은 사건도 당연히 알고 있을 터. 내가 안전교육 덕분에 제 몸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놀라셨다. 참고로 그 경찰분과는 그때 나눈 대화가 계기가 되어 그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귀게 된 후로 그가 늦게 끝나는 날도 있으니까 차 타고 출퇴근하자. 혹시 운동하고 싶은 거라면 내가 같이 가줄게. 그렇게 해야 나도 안심이 돼. 라고 말해주어 차로 출퇴근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는 결혼했고 가족이 되었다. 남편은 당시에 정말 놀랐었다고 말해주었다. 수업이라고는 해도 초등학교 수업이었고 설마 그 수업이 한 여자의 몸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다고. 뭐 지금 생각해봐도 열중쉬어 차렷 이라니 참 웃기긴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이 나를 살리고 남편과 이어지게 만들어주었으니 내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남편은 그 후로도 위험한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모로 알려주었다. 그와 더불어 기본적인 호신술 등도 배워둔 덕에 혹시 다음에 비슷한 일을 겪게 되면 바로 때려눕히고 붙잡을 자신은 있지만 자신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해. 붙잡는 건 우리가 할 일이니까 절대 위험한 짓은 하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참고로 당연한 일이지만 아이들 상대로 그 인간에게 했던 것처럼 차렷이라고 했지 자식아! 라면서 소리 지른 사실은 결코 없다.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썰을 풀어보겠다. 당시 나는 직원 신분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A사라고 하는 곳과 거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었다. 참고로 우리가 원청이고 상대가 하청인 입장이었다. 사실 우리 회사 선대 사장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A사 사장의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다고 한다. 그런 연이 있어 상대 쪽에서 꼭 좀 부탁드린다며 얘기를 꺼내온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대 측은 내가 듣기로는 일단 경험이 있는 직원은 5명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우리 회사에 청부 맞는 것으로 원가 절감을 하고 있다. 또 최근에 새로 직원을 뽑았으니 더 많은 안건을 맡을 수 있을 거라고 나름 기대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여튼 당시 입사 2년 차였던 나와 내 상사가 그 회사를 방문했는데 상대 측 A 사장과 여직원 B 씨가 마중 나왔다.
사장은 웃는 상이었고 B씨와 나도 동갑이라 얘기하기도 쉬웠다. 그렇게 그날은 문제없이 끝났다. 이 회사라면 맡겨도 되겠다며 상사도 만족했고 좋은 분위기로 회사에 돌아왔다. 그리고 우연히 긴급 안건이 겹쳐서 터지는 바람에 모두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내 회사 폰이 울렸다. 누구지 싶어서 받아보니 본인을 B씨의 선배라고 소개하는 C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터라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 B씨가 오느라 얘기를 못해서 본인이 대신 전화했다라는 것이다. 나와 내 상사가 방문했을 때 만났던 B씨는 직원도 아니고 심지어는 성인도 아닌 그저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는 거 아닌가? 알고 보니 B씨는 여름방학 동안에만 서류 정리 알바생으로 며칠 전에 고용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우리 회사와 미팅이 있다고 억지로 참가시켰다고 한다. 게다가 직원들도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직원들은 이미 예전에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퇴직서가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A 사장은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서둘러 하청을 찾으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B씨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연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고 사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심하게 윽박질러 왔다고 한다. 즉 A 사장은 B씨의 나이와 직원 수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 상사와 회사 직원들도 매우 놀랐다. 그러다 옆에서 듣고 있던 상사가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에? A사? 거기 내 친구가 일하는 곳 같은데? 라는 말을 꺼냈다. 사실 선배는 원래 하청 측 일을 하다가 여기로 이직한 사람이다. 그러니 A사와 동종업계인 곳에서 일하는 친구가 많다. 알고 보니 친구가 A사에도 있었고 그 친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2달 동안 일했는데 일을 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컴퓨터 비번을 가르쳐주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다. 정직원으로 입사했는데 B씨와 마찬가지로 하청을 찾으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컨택하는 회사마다 빨리 때려치세요. 당신네 사장 미친놈이야. 라며 거절당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다른 회사 여직원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호통쳤다. 이유는 공용 화장실의 비누가 너무 빨리 줄어들어서. 그 친구에게는 사장이 쉬지도 못하게 해가며 하청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우리 회사랑 거래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다고. 게다가 과거에 A 사장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목숨을 끊어 소송 중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다 들었을 때쯤 모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상사가 이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바로 A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에는 B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 없어요. 라고 둘러댔는데 상사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파고들자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고는 닥쳐,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내가 이렇게 직접 컨택을 해주는데도 말이야. 너네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이나 고분고분 들었으면 되는 일을 가지고 그따구로 음침하게 뒷조사나 하고 앉았어? 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다. 당연히 거래는 없던 일이 되었다. 며칠 뒤 A 사장의 아버지가 사과를 하러 오셨다. 아들놈이 친구가 없어서요. 과거에도 제 돈으로 어찌어찌 회사를 세워줬는데 계속 직원들이 반년도 안 되어 그만두는 바람에. 라며 어깨를 떨궜는데 A 사장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문제 삼지 않는 게 이상하다. 정말 상사의 인맥과 B씨의 양심이 없었으면 몰랐을 일이고 그랬으면 정말 골치 아플 뻔했다. 초대 사장의 은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에서 일하게 된 B씨는 노동청이랑 상담해서 급여는 꼭 받아내야지 라며 우리 회사 사람이 함께 동행해 주어 급여는 무사히 받아냈다고 들어서 안심이 되었다. 고작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그간 있었던 얘기를 해주러 찾아온 B씨는 연신 피해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면서 사과를 해댔는데 이번 사건에서 B씨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 다들 입을 모아서 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그 사장 때문에 피해본 입장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말해주었는데 그제야 겨우 마음이 놓인 듯한 눈치였다. B씨는 매일 7시간 넘게 A 사장에게 호통을 들어가며 혹사당한 모양인데 하필 첫 알바여서 원래 이런가 보다 하며 억지로 참아왔던 듯했다. 알바를 했던 이유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디지털 일러스트를 그리고 싶어졌는데 고등학생쯤 됐으니 알바에서 스스로 사야겠다는 판단으로 알바를 시작했던 거라 꾹 참고 열심히 해왔던 것이라고. B씨는 A 사장에게 컴퓨터 비번을 묻거나 데이터 입력 방법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왜 고용한 건가 싶다. 어른이어도 하루 만에 때려치울 수준인데 며칠씩이나 버텨온 게 정말 대단하다 싶었다. 사과하러 온 A 사장의 아버지는 지극히 정상으로 보였는데 어째서 아들이 그따위가 되었나 싶어 의아했다. 하지만 나중에 내막을 듣고 납득하게 되었다. 그는 노력해서 혼자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그런지 A 사장이 3살이었을 때부터 집안에 불을 끄지 않은 것, 크레파스를 부러뜨린 것만으로도 심하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집을 손에 넣은 후로도 아내분과 A 사장은 항상 현관이 아닌 뒷문만을 사용하게 했다고. 즉, 그 집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취급을 해왔다고 한다. 게다가 돈의 소중함,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겠답시고 집에서 내쫓아서 노숙 체험을 시키고는 감상문을 써오게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아버지도 참 정상은 아니다. 정말 초대 사장을 구해준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A 사장이든 그 아버지든 참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우리 회사는 당연하지만 A사를 사기 미수로 소송했다. 계약 내용도 순 엉터리였고 만약 그런 상태로 계약이라도 했다면 우리 회사가 큰 손실을 보았을 게 뻔하니까 말이다. A 사장 아버지가 사과를 하러 왔는데 정작 본인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고 이게 또 개인적인 일도 아니다 보니 그냥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우리 변호사는 꽤 실력 있는 변호사다 보니 재판에서도 쉽게 승소해 배상금도 다 받아낼 수 있었다. 패소하는 순간 엄청 흐느꼈다고 하는데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다. 아니, 애초에 그딴 상태로 창부를 맡아봐야 절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고 순식간에 들키고 말 텐데 그냥 머저리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A 사장 사건을 다 잊어가고 있을 때쯤 A 사장의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론 그따위로 회사를 경영하니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도 한몫했겠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의 유족들에 의해 재판에서 차례차례 패소당한 것도 크다고 한다. 그 결과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그렇게 도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뭐 A 사장이 원래부터 또라이긴 했지만 그 후 돈도 없어져서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회사나 B씨는 미수에서 그쳤지만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으니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는다. 당시 내가 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을 때 송년회에서 한 소동이 일어났다. 그 중심 인물에 내가 있었다. 회사에는 남자 상사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항상 네가 남자였으면 한 대 쳤어. 라고 하는 게 말버릇이었다. 남직원에게는 엄청나게 꼰대질을 하며 권력 남용을 하고 여직원에게는 눈꼬리를 내리고 성희롱을 일삼는 인물이었다. 당연히 다들 싫어했지만 상대가 상사라서 좀처럼 항의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나도 예외는 아니라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데
나는 싫은 건 싫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타입이라서 나를 만지려고 하면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하지 마세요. 라고 확실하게 말했고 다음에 둘이 데이트하자. 라며 나를 꼬셔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럴 때마다 그 상사는 언짢은 표정을 짓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며 나를 쳐다봤다. 그래서 그 후로는 나를 성희롱 대상이 아니라 괴롭힘의 대상으로 대하게 되었다. 가끔 열리는 회식에 참가했을 때는 사전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주문해 억지로 먹이려고 하기도 했다. 물론 나도 정말 못 먹으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는데 기분이 상했는지 항상 하던 말버릇이 또 나왔다. 이와 비슷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다 그 상사가 주최를 맡아 송년회가 열리게 되었다. 상사는 사전에 직원들에게 어느 가게에서 송년회를 하고 싶나? 라며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갑각류가 메인이 아닌 곳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년회 장소는 게요리 전문점이 되었다. 심지어 송년회 바로 전날에 송년회 장소를 공개함과 동시에 회식 자체는 회사 부담이지만 취소 수수료는 각자 부담이라고 공지했다.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을 만한 사이드 메뉴만 먹고 부족하면 2차 가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참가하기로 했다. 이 시점에서 상사의 속셈을 알게 되어 내 기분은 최악이었고 내 알레르기를 알고 있는 동료들은 왜 하필 게요리 전문점이래? 개인 취향보다는 당연히 알레르기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설문조사는 왜 한 거야? 라면서 나 대신 화를 내주었다. 괜찮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있겠지? 이런 건 항상 상사한테 맞서는 너를 향한 노골적인 괴롭힘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실제로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걔 자체는 고급 식재료인데다가 기뻐하는 직원들도 있었으니 뭐 됐지 싶었다. 그렇게 송년회 당일 게 전골이나 게찜 같은 메인 요리에는 손을 못 대니 감자나 절임 요리 같은 것만 먹고 있는 나를 예상대로 상사가 지켜보더니 내게 다가왔다. 상사는 동료와 후배와 나 3명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자리에 끼어들어 뭐야, 왜 하나도 안 먹어? 라며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인간 진짜 골치 아프네. 모처럼 즐겁던 중인데 희죽거리며 끼어들길래 나도 순간 욱해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게 제가 알레르기 있다고 적어낸 거 아시죠? 라고 말했더니 안 먹겠다니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드냐? 라며 동문서답만 한다. 전혀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다. 좋고 싫고를 떠나서 못 먹는다고요. 잘못하면 죽는다니까요. 라고 살짝 과장된 표현을 써서 반박했더니 상사는 이야, 말을 그따구로 하네. 네가 남자였으면 한 대 쳤어. 그 말버릇을 또 시전했다. 옆에서 듣던 동료와 후배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참고로 상사는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체질이라서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텐션이 높을 때는 이게 디폴트다. 지도 술 못 마시는 주제에 잘도 그런 말을 짓거리네. 으아, 열받아. 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상사다. 하지만 아무리 침착하게 설명하려고 해도 속 위에 경일기다. 내 말을 계속 끊어가며 되도 않는 지론을 주입하려 드는 상사에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바람에 몇 차례 네가 남자였으면 벌써 한 대 쳤다니까. 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렇게 치고 싶으시면 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자 몇 초 후에 온 힘이 실린 주먹이 내 얼굴을 강타했다. 맞은 반동으로 내 몸은 날아가 벽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코피를 뿜어내며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건 하하하하, 거봐, 꼴 좋다, 야. 주제를 모르고 기어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라고 하는 들뜬 듯한 상사의 목소리와
후배의 비명소리였다. 그 다음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다. 침대 주변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있었다. 주은아, 다행이다. 정신이 드나 보네. 나 어떻게 된 거였지? 어떻게 되긴. 그 미친 상사놈이 너를 온 힘을 실어서 때렸잖아. 맞다. 기억을 떠올리자 갑자기 입안이 아파왔다. 거울로 보니 맞은 쪽 뺨이 부어 있었다. 병실 수납장에 개어져 있는 옷에는 새빨간 피가 얼룩져 있었다.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난 정말 네가 죽은 줄 알았다고. 동료는 그렇게 말하며 침대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래도 계속 곁에 있어준 것 같았다. 그 후 의식이 돌아온 내게 의사와 간호사가 다가와 두개골에 금이 간 사실과 당분간 입원 신세를 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입원하는 중에 동료들이 돌아가며 병문안을 와주었는데 그 상사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물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쳐보라고 말했던 건 나지만 정말로 칠 줄은 몰랐고 머릿속에서 나를 때린 후에 즐겁다는 듯이 웃어대던 목소리가 사라지질 않았다. 나는 그 후 입원 생활을 통해 안정을 되찾았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되었고 오랜만에 나가는 회사에 나는 약간 긴장되었다.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순간 한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벼랑간 내게 머리를 숙였다. 헐, 뭐지? 뭐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상사의 아내분이었다. 내가 돌아오는 날에 맞춰서 상사가 나를 때린 일을 사과하러 오신 듯 했다. 아내분은 눈물을 흘리며 내게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셨다.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 저기 고개 드시죠? 나는 상사 아내분을 진정시키면서 얘기를 들었다. 들어보니 나를 때린 이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 상사는 회사를 잘렸다고 한다. 동료에게 들었는데 나를 때린 상사는 속이 다 시원하네. 라는 소리를 하며 자랑스럽다는 듯이 웃고 있다가 지점장에게 뺨을 맞고 자네는 지금 스스로 무슨 짓을 했는지 자각 못하나? 라며 크게 깨졌다고 한다. 그 후 다른 남직원들 몇 명에게 심지어는 나이 어린 남직원들에게까지 붙잡혔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오느라 가게는 야단법석이었다고 한다. 당연히 상해 사건이 되었고 내가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상태였다고 한다. 게다가 비명을 질렀던 후배는 PTSD가 생겨 내가 입원하는 동안에 퇴사를 하는 등 생각 이상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참고로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상사는 꽃 같은 것들을 들고 한번 내 병실에 찾아오려고 했다는데 우리 아빠한테 완전히 쫄아버려 인상은 엄청 무섭지만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다. 들고 온 물건도 못 전한 채로 도망쳐왔더니 아내분이 울면서 여자 얼굴을 때려놓고 뭐 하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며 상사를 쫓아내고 그대로 이혼했다고 한다. 당연히 나는 상사를 용서할 생각은 없고 그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미 경찰에 접수되었다고 들어 경찰서로 향했다. 애초에 알레르기인 시점에서 이미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그걸 강요하고 말대답하니 때린다는 너무나도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사는 결국 기소되었다. 그 후 술도 안 마셔서 정신이 멀쩡했다는 이유도 있어 사리가 있었다고 간주되어 감옥살이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나는 상사로부터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도 받아냈다. 보험에 들었다고는 하나 입원비만 해도 엄청난데 일을 쉬느라 손해본 부분까지 보장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상사가 없어진 후에도 나는 결혼을 계기로 퇴사하게 되기까지 쭉 그 회사에서 일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살아있나 싶을 정도의 사건이었는데 남자한테 그렇게 맞아보는 경험은 앞으로도 평생 없지 않을까 싶다.